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로봇 산업 기술 개발 사업 신규 과제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523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는 지난해 125억 원보다 4배 이상 늘어난 액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2차 전지 분야에서 신속한 권리 확보를 통해 기술 주도권 확보와 기술 보호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허청은 2차 전지 분야 특허 출원권에 대해 오늘부터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인도의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연구개발 조직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낸드 플래시가 탑재되는 SSD 시장에서 시장 영향력 확대는 물론 기술 초격차 기조를 이어나간다는 전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 그리고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저번 주 금요일에 시장의 색깔이 바뀌는 흐름이 일부 또 나타났었습니다. 저 PBR 관련주 같은 경우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이었고 그 부분이 오늘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단순히 수급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 하나의 차익 실현 대응이 필요하겠지만 저번 주 금요일에 다뤄졌던 부분이 26일에 이제 이 저 PBR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의 발표가 확정되었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우리가 컨센서스죠. 어느 정도 발표할지 여부 같은 경우가 주목이 되었었는데 원래는 이 저 PBR 관련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당 성향의 증대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서 주주 친화적 정책이 나왔을 때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을지와 함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의 제도를 풀어내는지가 중요했는데 첫 번째로는 법인세 감면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6월에 예정된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를 다룬다는 언급을 함께 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인세 감면에 대해서는 주주 친화적 정책, 여기에 대해서 배당을 확대한다거나 핵심은 자사주 소각을 단행을 했을 때 법인세 감면을 해준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현재 정부에서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춘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발생했던 부분이 단기 순이익 부분이 기업에서 4%포인트를 증대하는 효과가 나타난 상황이고요.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자사주 소각을 단행해서 법인세 감면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단기 순이익 증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시금 좀 강한 강도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 언급드린 부분이 상법 개정안 부분을 여기에서 언급을 함께 하겠다라는 점이에요. 그랬을 때 선거라는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은 6월에 예정되었던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 개정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주사 같은 경우도 오늘 함께 강세를 나타낸다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저 PBR 관련주 같은 경우가 배당 성향의 증대라든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기 위해서는 현금성 자산보다는 직접적인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과거의 배당 형태를 갖춘 기업들, 그 다음에 기존의 공시를 통해서 배당 상향의 증대를 기공시한 기업들 같은 경우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물산이라는 기업이 있겠고요. 은행주 같은 경우는 약간 변수가 있는 게 이제 배당 성향에 대한 배당 기일이 도래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배당락이 이루어지고는 매수에 대한 강도가 약할 수 있음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움직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피비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코스피가 상당히 괜찮은 움직임이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조금 아쉽고 지난주까지 움직임이 그랬습니다. 코스닥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난 한 주 동안 코스닥이 무려 4%나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스피와의 격차를 다시 한번 줄이는 모습이 나왔는데 다행스럽게 오늘 코스피가 적지 않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느 정도 나란히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보다 눈에 더욱 들어오는 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종가 기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드디어 올라서는 거죠. 돌아섰습니다. 시가도 올라섰고요. 지난해 종가도 올라섰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코스피가 조금 더 흐름이 나아지면서 연간 기준 상승으로 마감을 할 수 있을 만한 토대는 어느 정도 마련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수급도 좋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지금 1조 2천억 조금 더 넘게 들어오고 있고 현물 쪽에서도 5천억이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들어오는 이 정도 수량을 감안하면은 코스피가 1.1% 수준의 상승은 아쉬움이 있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만큼은 우리가 좋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시장은 지금 저 PBR 관련된 기업들의 오늘도 다시 한번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26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 PBR 관련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주가 상승을 위한 모멘텀을 보유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한 지지난주 정도까지였죠. 현대나 기아처럼 5%, 6% 제조업에 속한 기업들이 이 정도까지의 상승 흐름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괜찮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핵심은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완전히 시행된 시점에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만약 그때도 시장이 잘 버텨주기만 한다면 수급적으로도 크게 문제만 없다면 저는 시장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오늘도 240일 기준 신고가를 기록했던 것만큼 오늘 우리 시장은 강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게 보지는 마시고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자고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이때를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주 환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뉴스가 또 나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배당금에서 0이 하나 빠진 줄 알았다. 파라다이스 이야기입니다. 4년 만에 사실 배당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배당금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상황인 거죠. 네. 아마 지금 우리가 종목들을 보더라도 한 100원 정도의 배당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으실 수 있는데 기업 입장을 먼저 놓고 보고 그다음에 산업 상황까지 놓고 보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가 코로나 이후에 첫 번째로 이제 실적 회복이 나타난 기점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지금은 뭐 경쟁의 요소가 커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요소가 있다 보니까 배당 성향을 좀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을 할 점은 시장의 초점이 워낙 배당금, 그 다음에 주주 친화 정책에 맞춰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기업들을 평가하는 잣대들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로 한번 보면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한 1,811억 원 수준입니다. 이 부분은 뭐 이제 경쟁이 심화될 수 있는 부분을 아직 감안하지 않은 수치인데 실제 이 정도의 이익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한 1조 2천억 뭐 이 정도는 평가절하가 돼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우리가 이 구간 안에서 실제 이 정도의 이익을 보여주는지 시장에서는 확인을 하려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배당 성향의 증대가 이 정도 이익이 나왔을 때 상향이 가능하냐라고 하면은 또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아무래도 좀 캐펙스 시설 투자죠. 그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는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약간의 경쟁 심화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중립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네, 현금 배당 100원 정도로 결정이 되면서 중립에 대한 의견이다라고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OTT와 관련된 이야기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요 OTT 업체를 소집해서 요금제 다양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궁금하고요. 이 논의에 따라서 앞으로 OTT 관련 주들의 주가 흐름 어떻게 판단해 보면 좋을까요? 정부가 OTT 업체를 긴급 소집했고요. 그리고 기저에 있는 것은 요금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그 평가, 거기에 대해서 적정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하는 요구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고 하는 곳에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OTT 업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실적을 내고 돈을 벌기 위해서 꾸준히 투자를 했던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이 시장에 참여하는 한편으로는 이 OTT에 대한 구매를 견인하고 있는 소비자로부터 선택을 받았던 것이고요. 그에 따라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기업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수익을 조금 더 창출하기 위해 가격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한편으로 소비자로부터 다시 선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그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정부가 그래도 일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 OTT 업체의 경우에는 가격 상승에 있어서는 제한을 그리고 저가 요금제에 대한 신설을 어느 정도 할 것이다.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NC 미디어가 이 OTT 업체와 관련해서 일정 부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지금 주가 흐름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을 때 OTT 업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의외로 그리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정부가 OTT 업체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겠다. 반대로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낮춰라. 그런 강한 지원도 강한 압박도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왠지 크진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슈가 크게 부각이 되었더라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오르든 떨어지든 변동성을 보였을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해당 이슈는 오늘 정도 선에서 그냥 마무리 지으면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OTT 업체와 관련된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지으면 되겠다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OTT 업체에 대한 이사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CJ E&M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나타났어요. 그만큼의 비용 통제 요소를 가지고 실적이 턴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 안에서 만약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저가 형태 같은 경우에 상품이 출시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실적에 대한 회복이 또 더딜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을 다각화시켜서 지원을 해주면서 요금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본다고라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의 노이즈의 가능성도 있고 긍정의 요인도 존재를 하기에 우선 어떤 사항이 정책으로 나올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부정적인 정책이 나온다고 하면은 CJ E&M이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 관련해서 컨텐츠 기업들도 함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콘텐츠 기업들도 전반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웹툰과 관련된 이야기 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웹툰 섹터 전반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좀 살펴본다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웹툰이 미국과 일본 모두에서도 좀 좋았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 웹툰의 경우는 분사 6년 만에 지난해 연간 에비타에서 처음으로 흑자를 보이기도 했고요. 카카오의 경우에도 연간 콘텐츠 매출이 그 전해와 비교했을 때 20% 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웹툰주도 이렇게 훈풍이 좀 불어오고 있는데 PB님께서는 이 웹툰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전반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웹툰이라고 하는 게 예전으로 치면 이제 만화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고요. 기존 만화와 다른 게 있다면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결제를 하고 또 가까이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 웹툰이라고 하는 것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기업이 우선은 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에 등록이 되어 있는 프리랜서 작가들이 대다수 참여를 하거나 여기에 대한 그 작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이 산재가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오늘 네이버 웹툰이
이르면 6월에 미국에 상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슈. 그게 불어오면서 웹툰 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웹툰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유는 지금 시장은 전반적으로 저 PBR 관련된 기업과 오늘의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 관련된 종목들 여기에 상당 부분 초점이 있다 보니 기타 종목들은 의외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약한 것도 아니나 다른 쪽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웹툰은 조금씩 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K 웹툰이 의외로 잘 만듭니다. 네. 저도 제 지인이 이런 웹툰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들여다보면은 북미 시장에 대한 공략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그리고 아시아권 조금씩 매출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건 이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 장벽이 이 AI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해소가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결국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지역을 조금씩 찾아두는 게 더욱 중요한데 지금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2년 안에 당장 웹툰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여기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이 나아지기에는 시간이 걸리겠으나 시간을 조금 두고 투자를 한다면 결국 웹툰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상품들이 주는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주가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웹툰과 관련해서도 최근 들어 많은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고 꽤나 긍정적인 소식이 많이 포진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네이버 웹툰의 경우에는 지금 6월에 미국 증시 입성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Y랩의 경우에도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은 좀 음봉을 그리고 있잖아요. 관련 추세의 주가 흐름은 저희가 언제까지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아마 변동성을 두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실제 상장이 이루어지는 밸류가 확정이 되었을 때는 관련주들은 주가가 마지막 시세가 날 수 있음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실제 웹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IP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DNC 미디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기업인데 지금 IP에 대해서 실제 드라마라든지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보니까 주가들이 주목을 받았었어요.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실제 네이버 웹툰이 상장이 이루어졌을 때는 가치 평가를 카카오의 웹툰이라든지 그런 쪽에 비춰서 어느 정도 적정가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IP 기반의 기업 같은 경우에 재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시장 안에서 일정이 나올 때마다 부각이 되고 있는데 변동성의 마무리는 실제 어느 정도 밸류를 받고 언제 상장될지 확정이 되면 그때는 관련주는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립니다. 네, 웹툰 기업들의 주가가 재평가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 안에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겠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때 국민주로 불렸던 네이버와 카카오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조금 네이버에 손을 들어주는가 싶더니 최근 들어선 다시 또 카카오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연초 저PBR 투자 열풍이 좀 소외됐던 카카오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주가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이버에 비해서 좀 수익성 자체는 낮게 나타났지만 목표 주가는 줄줄이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 때문입니까? 카카오의 경우 지난 몇 년 동안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동사뿐만이 아니라 자회사들 전반적으로 실적이 나오지 않았고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기가 힘들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기억에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2021년까지는 주가가 좋았는데요. 2022년에는 말 그대로 시장이 밀리면서 그리고 2023년에는 실적이 그리 좋지 않던 가운데 주가가 모두 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보게 되니 지난 10월을 저점으로 해서 대략 한 70%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배경에 있는 것은 실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과 함께 덕분에 최근에도 동사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75,000원 선에도 나오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카오는 기타 의장에 대한 노이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평가가 되었던 자회사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다 보니 이 자회사들의 실적에 연동되어 기업 가치를 평가받는데 기업이 자회사를 이렇게 많이 두는 것은 사업을 다각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사업의 다각화라고 하는 것이 시작하는 시점부터 수익이 창출되지는 않습니다. 사업마다 다르겠지만 때로는 10년에 걸쳐서 수익이 발생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요. 5년, 1년 만에 나오는 기업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부분들이 지금의 카카오의 주가를 결정지은 것으로 보이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은 저PBR 그리고 카카오의 실적도 나아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주가가 적지 않게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를 가지신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해 나가 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완성차 업체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좀 올해 들어서 크게 오르면서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각 임원들은 보유한 주식을 대거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지금 매도를 한 부분은 아마 분기 연간 말에 해당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급 그런 요소들이 보통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당 부분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자동차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고민을 해야 될 게 기아는 PBR 기준 한 1.12배, 1.2배까지 상승을 했다라는 점이고 현대차는 PBR 0.8배까지 우선은 상승을 했다라는 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감안을 해보면 지금은 본주보다 우선주 같은 경우가 더 강세를 나타냅니다. 배당에 대해서 초점을 더 맞추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각 기업별로 이제 배당에 대해서 적용일 같은 경우를 자율적으로 맡겨놓은 상황이에요. 현대 기아차 그룹 같은 경우도 실제 배당락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주가 같은 경우에 진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물론 본업에 대해서 우리가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새롭게 출시를 하면서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확대를 할 수 있겠지만 작년 말에 우리가 월별로 증대되는 차량 판매를 봤을 때는 자칫 여기에서 환율 같은 경우가 더 상승을 하지 않고 환율이 조정이 나오고 공통적인 월별 판매 수치를 나타낸다라고 하면 작년만큼의 실적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배당기일 또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진입을 해야 한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립니다. 네, 완성차 업체의 경우에는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진입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질 부분이 2차 전지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종의 주가가 고객사인 셀업체와 다르게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의견에 PB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네, 꽤나 많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셀 3사를 제외하고 양극재, 음극재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컨센을 하회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지금 시점에서의 경영 환경이 특정 분기만에 바로 실적이 턴이 될 만한 환경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선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역시 광풍이 지금 너무 거셌습니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를 본다 하더라도 지난해 7월에 너무나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당시 기준 에코프로 다 담으려고 했는데 그게 150만 원 정도로 찍고 난 이후로 반등이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서 나오는 구간이 있긴 있었는데 여기를 지켜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차트 잠깐 보면서 이거 이야기할 건데요. 그 에코프로 지난 7월에 고점 찍은 이후로 대략 130만 원, 125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밀리고 나타나는 구간, 11월에 또 이런 반등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50만 원을 에코프로가 찍은 이후로 65만 원 정도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겠지만 또 지금 꺾이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주가가 어떻게 잘 버틸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다시 한번 50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에코프로의 변동성을 고려한다면 지금 60만 5천 원 정도인데요. 그 50만 원까지 대략 16% 정도 빠지는 게 그리 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 올라온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우선은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정리를 하려고 하는 심리가 매우 강할 겁니다. 예전처럼 광풍이 생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장도 아니고 한편으로 그런 관심도 이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은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관망만 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주가 지지 여력을 확인을 해보시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당분간은 관망을 해보자고 전략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코스닥 시장에서 쉬어가는 동안 HLB의 상승률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14%대 강세 흐름이 관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HLB 주가는 치솟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대량 매물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매물을 내놓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하고요. 그래도 제약 바이오 산업에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주가에 훈풍이 나타나고 있는 HLB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그 임상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데이터를 봤을 때는 결과는 긍정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 보완이 나올지 아니면 통과를 시킬지는 봐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주가 반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기존의 그 최종적인 임상에 대한 부분에 FDA 승인이 나기 이전에 데이터를 봤을 때는 충분히 승인이 날 만큼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 시장 안에서 이렇게 강한 모습들인데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가 매도를 나타내는 이유는 지금 수급을 놓고 봤을 때 한 1월 26일까지 강하게 들어왔던 수급 같은 경우가 지금은 차익 실현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요. 7만 원 이상에서 이러한 부분이 나타났었고 오늘은 좀 다시금 뭐 기금 주체라든지 뭐 투신 주체 같은 경우는 잠정 수급으로는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이제 한 3위 정도까지 올라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추가로 뭐 우리가 지수에 대한 부분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 결과 부분은 한 5월 정도 돼서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시가총액 1, 2주가 조정이 나오는데 시장이 큰 조정이 안 나오면은 프로그램 매수 같은 경우가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주로 들어오는 그런 특성들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비록 기관 수급은 빠지고는 있지만은 모멘텀은 긍정이라는 점에서 이 주가 상승이 추가로 나타날 수 있음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관은 수급이 빠지고 있지만 일단 모멘텀 자체는 긍정적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도 지금 3시 17분에 가리키고 있는 만큼 종가 베팅할 종목을 알아봐야 할 텐데요. 어떤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지금 워낙 종목들 같은 경우가 저 PBR주도 오늘 장중에 강했고 뭐 나머지 개별주 같은 경우도 장중에 시세가 낮다 보니 좀 상대적으로 시세가 덜한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통신장비 업종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우리가 6G의 진행은 바로 힘든 상황인데 5G에서 보안 투자 형태 같은 경우는 오픈랜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캐나다에 이제 5G 오픈랜 장비를 공급을 했고요. 캐나다 최초로 이제 오픈랜을 도입한 사례입니다. 원래 통신 장비 같은 경우가 하드웨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를 동일 회사를 써야 하는데 오픈랜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를 써도 되는 그런 구조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6G 이전에 바로 6G로 넘어가기보다 5G의 보안 투자 형태로 오픈랜 같은 경우가 계속 부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각 통신 장비 업체가 오픈랜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어요. 그랬을 때 해외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그 컨소시엄 안에 있는 우리나라 통신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통신 장비 기업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을 제가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종목은 솔리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솔리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실적을 보더라도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한 480억 정도가 됩니다. 이 480억의 실적을 놓고 시가총액은 지금 3,985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적정한 시가총액 정도로 거래되고 있는 상황 안에서 모멘텀이 만약에 더해진다고 하면은 주가 상승은 추가로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오픈랜의 컨소시엄 형태를 봤을 때 솔리드는 NTT 도코모와 오픈랜 컨소시엄에 함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해외 수주가 나타날 수 있는 구조, 그다음에 일본 쪽에서도 지금 5G 보안 투자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5G에 대한 장비주를 기존의 형태로 막 이렇게 수주가 나오기보다는 오픈랜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음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입을 해서 종가 매수의 특성상 박스권의 상단 구간인 6,800원을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6,0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 이 가격대는 61선을 이탈하는 가격이기에 손절가로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종가 베팅할 정보로 솔리드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6,800원, 손절 라인 6,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PB님께서는 어떤 섹터에서 종가 베팅할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저는 비대면 진료입니다. 오늘 초반부터 강하게 올라가지고 이게 시세가 오늘 마무리가 될까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케어랩스가 조금 전에 상한가에 갔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건 시세가 죽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기타 종목들 뭐 유비케어나 인성정보 이런 기업들의 주가도 한 번 정도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대면 진료, 넓게 보면 원격 진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지원과 또 시장에 빨리 접목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거기에 지금 의사들의 파업 이게 맞물리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변동성이 정말 크게 커졌습니다. 진로에 대한 제도화가 조금씩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게 우리 주위에 상용화될 때까지 시간은 조금 더 걸린다 하더라도 한 발 한 발 분명히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은 새로운 공급망의 확충과 수익성 개선 그걸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비대면 진료 아직 이슈도 우선 끝이 난 게 아니기 네. 때문에 하루 정도는 더 지켜보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 하루 정도 더 지켜보자고 전해주셨는데 종목은 어떤 걸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인성 정보입니다. 케어랩스도 있긴 있는데요. 우선 이 종목은 너무 떴기 때문에 잡을 수 없고요. 인성 정보 같은 경우에는 IT 인프라나 헬스케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상당히 괜찮아졌습니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3,659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0% 증가한 52억 원 수준입니다. 기저에는 국내에 커머셜 사업에 대한 수주가 확대되었다는 것과 공공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클라우드 전환 프로젝트 등이 모두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대면 진료 관련 종목으로 엮인 건 헬스케어 부분입니다. 이 헬스케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종속회사 하이케어넷이라고 하는 회사가 현 시점에서 관련된 디바이스와 플랫폼에 대한 생산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은 이슈까지 붙어서 주가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격 진료라고 하는 것이 아직은 생소합니다. 의사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는 거죠. 하지만 이번 일은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 원격 그리고 비대면 진료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느꼈고 조금 더 시장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지원을 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성 정보 또한 주가는 결국 실적이라고 하는 강한 모멘텀을 토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여기가 끝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성정보가 240일 신고가를 오늘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금요일에 우선은 상한가에 갔다가 오늘 한번 갭을 이렇게 강하게 띄웠고 23%나 오른 뒤에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주가 지금 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타나는 이 음봉 뒤에 내일
한 번 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시세가 나온다면 저는 주가의 변동성이 오늘만큼 다시 한번 커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표 가격은 대략 6,25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조금 짧습니다. 5,25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의 인성 정보를 짚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6,250원, 손절 라인 5,25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 중에서는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장 초반보다는 살짝 상승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1.07%의 강세 흐름을 가져가면서 2,677선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0.03%의 약세 흐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에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857선에 종가를 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많이 덜어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는 2거래일 연속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5천억 원 넘게, 기관은 4천억 원 넘게 사고 있는데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이 9천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양상을 살펴보니까요. 외국인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덜어내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500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은 800억 원 넘게 삽니다. 이 와중에 기관 투자자들이 1,208억 원 덜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네, 시장 흐름이 아까 우리가 동시효과 이전이죠. 그때 들어가기 전에 방송을 시작할 때 봤던 흐름과 동일하게 흘러가는 모습들이었고, 프로그램 매수 같은 경우도 거래소 기준으로 유입된 금액의 상위를 봤을 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여기에 대해서 주주 친화 정책 변화 가능성 있는 한국전력,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순으로 강하게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은 대표적으로 강했던 종목들로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어요. HLB라든지 엔캠, 제주반도체, 에코엠드림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었는데 강도가 제일 강한 건 HLB, 엔캠이었습니다. 우리가 종목들을 볼 때 오늘 시장 안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좀 주도한 시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내일 시장도 만약에 전체 수급안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주도하는 시장이 연출된다라고 하면은 프로그램 매수 상위를 연결해서 매매를 하셔도 되겠고요. 공통되는 업종, 프로그램 매수 상위 중에 공통되는 업종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업종이 종가까지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강할 수 있다 보니까 연결해서 그런 수급을 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네, 수급의 흐름을 살펴보자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피비님께서는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예, 비슷한 맥락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을 때와 큰 차이가 우선은 없고요. 수급적으로도 선물 시장 기준 외국인들의 이탈이 크게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주는 저 PBR 그리고 코스닥보다는 역시 코스피 쪽으로 우리가 눈을 봐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코스닥이 지난주에 4%나 올랐다는 것과 동시에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가운데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슈는 저 PBR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이고요. 저 PBR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결국 지수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주는 주식도 주식이지만 코스피 지수가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점을 토대로 파생상품 시장에서 아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이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럽게 시장이 역시나 잘 가고 있고요. 2월 19일 최근에 240일 신고가를 경신했고 연봉 기준으로 지난해 종가를 넘어서면서 양봉으로 전환을 해서 사실 한편으로 참 기분이 좋은 그런 장이었고 이런 장이 적어도 며칠은 더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시장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까지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은 혼조 양상을 펼치다가 지금은 다시 또 양대 시장 모두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99%의 강세를 보이면서 2,675선의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강보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856선, 858선의 종가를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의 경우에는 앞서서 브리핑을 해드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양대 시장 모두에서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이 양대 시장에서 포지션을 다르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사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팔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파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 수를 이어서 좀 체크를 해보면요. 코스피 시장에서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모두 상승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600종목이 넘는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841종목 정도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는 혼조 양상 펼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모두 양대 시장에서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업종은 전기 가스업입니다. 10%대 강세 흐름을 가져가면서 마감이 됐고요. 그 안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준 종목은 지역 난방공사로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을 이어준 업종은 보험 업종입니다. 3.85%의 강세 흐름을 가져가면서 마감이 지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통신 업종에서 3.73%의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다시 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요. 이 안에서 가장 강했던 업종은 화학 업종입니다. 3.04%의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제약 업종으로 2.8%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 2.45%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그래도 기분 좋게 마감이 됐는데요. 이어서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물 ETF가 좀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금의 지위도 넘볼 수 있을까요? 금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금의 안전자산과 비트코인의 흐름은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성격이 좀 다르게 흘러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성장주가 부각을 받을 때 유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강세를 나타내는 한 가지 면이 있고, 나머지 측면에서는 현물 ETF 같은 경우가 실제 하루에 생산되는 비트코인을 넘어서는 흐름이 나타나고 순매수 유입이 되면서 강세를 나타내는 측면이 있고, 여기 더해져서 도래하는 반감기 같은 경우 과거의 흐름들을 봤을 때 적어도 한 6배 이상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함께 상승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총선에 대한 정책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가 승인이 날 수 있다는 점이 다뤄졌었고요. 그런 점을 놓고 봤을 때는 수급에는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 하나의 변수 같은 경우가 금리 인하에 대한 톤을 좀 조절할 수 있는 멘트가 나왔죠. 그렇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금리 인하의 톤을 조절한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수급으로 좀 제압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가격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한 시각으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추가 상승은 가능하겠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앞서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카카오에 대해서 좀 다뤄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청자분께서 궁금한 점을 좀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셨습니다. 아까 카카오 계열사가 좀 나왔었는데 계열사에 대한 움직임이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에 대한 움직임을 어떻게 파악해보면 좋겠습니까?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지금 시점에서 문의하신 건 사실 얘네들은 전부 다 저 PB와 관련된 기업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 주가가 소폭 올라가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우선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상장을 할 때부터 기대감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가 의외로 높은 가격에 형성을 하긴 했으나 4년째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간편결제 시장, 페이 이 시장이 너무나 단기간에 급속도로 커져 버렸습니다.
카카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 플랫폼이 시장을 상대로 시장 점유율을 너무나 높게 끌어올리고 그것이 카카오페이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그러지를 못하고 있고요. 카카오뱅크는 사실 주가에 아쉬움이 꽤나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시중은행들,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하나 그 모든 것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카카오뱅크가 가지고 있는 매우 큰 장점이 스프레드, 금리가 대출이 되든 예금이 되든 상대적으로 낮거나 높다는 겁니다. 특히 대출 같은 경우가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일반 은행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처럼 지점이 있는 게 일반 카카오뱅크는 지점이 사실상 없죠. 그러다 보니 그 지점에 들어가는 비용이 고스란히 상계 처리가 됩니다. 그와 함께 비용의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대출에 따른 금리를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그게 지금 시점에서 조금은 부각되면서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고객 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카카오뱅크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카카오뱅크뿐만이 아니라 K뱅크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만들어질 온라인 전문은행 그 모든 것들은 시장 점유율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기존의 은행과는 다른 방법으로 소비자로부터 선택을 받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상대적으로 그리 좋게 보고 있지는 않으나 카카오뱅크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좋게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엇갈린 시각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선 KPS가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배터리 제어력 ETF에 우리나라 3사 배터리보다 편입이 많이 됐다는 소식 속에서 상한가로 마감이 된 건데요. 내일에도 이 시세를 좀 분출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배터리 재활용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시장 안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폐배터리가 나오는 시기가 올해 중반 정도 됩니다. 1차적으로 나오는 시기가 그렇다 보니까 좀 2차 전지주들이 양극재 외에 나머지 소재들이 강하다 보니까 순환매 형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상한가 도달을 했기 때문에 한 8,000원대 초반 정도까지는 시세가 날 수 있음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폐배터리와 관련해서 실제 이 부분이 나오기 시작할 때는 성일아이텍 같은 경우가 가장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움직이시는 종목군까지 바라보자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KPS의 경우에는 OLED 디스플레이 장비 계약 소식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약 8조 3천억 원 규모인 8억 3천억 원 규모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매출액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규모를 받은 겁니까? 잠시 확인을 조금 해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출액이 최근 거는 저도 확인을 지금 안 되는데요. 기존에 150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이번 기준으로 발생하는 이 매출액은 적은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사는 다른 것보다 오늘 주가가 이렇게 오른 것은 결국에는 폐배터리인 것 같습니다. OLED와 관련된 부분 그걸 토대로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업은 아닌 것으로 보이니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1월 31일에 이게 나온 거네요. 8억 정도. 기존에 보였던 매출액 기준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더더욱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괜찮을 것이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PB님께서는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산주들도 좀 움직임이 나타났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이제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있었는데 그 실적에 따라서 수산주 전반에 훈풍이 좀 작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좀 앞으로도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쪽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통 PBR 관련주로 일컬어서 반등들이 같이 나왔죠. 동원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강한데, 억가수중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밴드를 하단 상단으로 놓고 봤을 때는 상단에 가깝게 연출이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만 보고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보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의 개선이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배당 성향, 주주친화 정책 같은 경우가 기존에 있어 왔는지를 연결해 볼 필요가 있겠고, 가장 핵심적인 종목은 사조 대림, 동원산업 이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산주 안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종목 두 종목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철원 PB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성웅 이사의 종가 베팅 종목입니다. 솔리드 짚어주셨습니다. 오픈랜 시장이 확대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6,800원, 손절 레인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철원 PB의 종가 베팅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인성정보입니다. 의료계 집단 행동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상승 모멘텀이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6,250원, 손절 라인 5,250원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